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 어떤 것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수용률이 뭔지, 부등률이 뭔지, 부하율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 수는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을 구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문제가 수용률을 구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부하율을 구하라고 했고요. 세 번째 문제가 부등률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수용률과 부등률과 부하율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한테 한번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식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수용률이라고 하는 식이 있죠. 그냥 최대 수용 전력, 최대 수요 전력 이러는데요. 간편하게 이렇게 하세요. 얘가 수용률이죠. 우리 어떻게 기억하죠? 자, 수용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우지 말고요. 수용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용하는데 그걸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받아들이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100이에요. 그런데 저기서 나한테 주는 게 200을 줘요. 그러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몇 프로 수용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몇 프로 수용해요? 최대 맥시멈은 100% 수용하는 거죠. 그런데 더 많이 받으면 120% 수용했다? 130% 수용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수용률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수용이라는 뜻은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안에 얼마만큼 수용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용량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자, 용량이라는 단어의 뜻,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량. 그렇죠. 그릇의 크기죠.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 있는데 그릇의 용량이 얼마냐? 얘의 용량이 100이라는 용량이 있는데 여기에 그릇 안에 들어간 것이 최대로 50이라면 그때 이 그릇이 얼마나 수용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비율로 나타내니까 100인데 최대로 50만큼 담았으니까 수용률은 50%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용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는 쉽게 이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 용량분의 최대 전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죠? 부하율 하잖아요. 부등률은 개별 최대 전력을 합성 최대 전력으로 나눈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식은 바로 요 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용률은 이렇게 생각하죠. 최설, 부하율은 평최, 부등률은 개합으로 기억하죠. 개별 최대 수용 전력을 합성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눈다. 그리고요. 부등률은 항상 1보다 크다. 그래서 백분율로 나타내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합성 최대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최대라고 하는 게 나와요. 부하가 하나가 있을 때는 변압기 용량의 기준이 됩니다.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게 변압기 용량에 요거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합성 최대도요. TR 용량, 변압기 용량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 이해하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최대 전력이나 또는 여기에 있는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해서 그것보다 큰 것을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구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씩은 꼭 기억해야 되고요. 머릿속에서 언제나 기억하고 언제나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이 있어요. 설비 용량이 10이에요. 설비 용량이에요. 용량이 얼마라고요? 10이라는 이야기죠. 최대로 쓸 수 있는 양이 10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A, B 두 개 수용가가 있어요. 다음 각 물음에 답하래요. 자, A 수용가가 이렇게 있으면 이 A 수용가에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뭐가 되죠? 그 다음에 B 수용가가 있으면 B 수용가의 요 부분이 뭐가 되죠? 요 부분은 최대가 되죠. 그러면 설비가 이만큼이고 최대가 8이네요. 설비가 이만큼이고 최대가 6이네요. 그러면
수용률은 이미 다 나왔죠. 10분의 8 곱하기 100. 10분의 6 곱하기 100.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용률이에요. 이미 수용률은 다 나왔죠. 이런 거 보면 수용률은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설비 용량분의 최대. 설비 용량분의 최대로 요거는 간단하게 계산이 되죠. 어렵진 않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알면은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봐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뭘 구하는 거냐면 부하율을 구하는 거예요. 부하율. 부하율은 어떻게 구하죠? 평균 전력을 알아야 되겠죠. 최대는 이미 나와 있네요. 최대는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평균 전력을 구해야 돼요.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건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평균 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회로 이론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력이잖아요. 전력.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W가 뭐죠? 전력량이죠. 단위를 보면 킬로와트 아워를 아워로 나눠주는 거죠. 하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24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W, 얘가 뭐죠? 전력량이라는 거예요. 전력량이라는 것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전력이 요게 전력이죠. 시간이 여기가 시간이죠. 그러면 요 칸이 가지고 있는 전력량은 얼마일까요? 얘는 2와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가 전력이죠. 요게 시간이죠. 몇 번 해보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전력이고 요게 시간이잖아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전력이고요. 요게 시간이죠. 시간은 6시간 다 동일하죠. 전력이 8이고 6시간이잖아요.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이렇게 전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력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보면 여기가 전력이고 요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력량.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력과 시간, 전력과 시간, 전력과 시간 이렇게 하면 전력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면 전력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식을 쓸 때 전력량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 6시간이 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고요.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8이고요. 여기가 2거든요. 그러니까 6시간에다가요. 2, 6, 8, 2잖아요. 이렇게 하면 전력량이 되네요. 물론 이제 여기서 얘가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요거는 전개를 해보면 이거 다 더해준 거하고 같죠? 이런 식으로 금방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24로 나눠주잖아요. 그럼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알겠죠? 2와 4와 2와 6이에요. 그래서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6시간은 공통이고요. 2와 4와 2와 6이거든요. 이거를 24로 나눠주죠. 이렇게 하면 평균 전력이 금방 구해져요. 평균 전력의 뜻을 알면 간단하게 평균 전력이 구해지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구해지거든요. 그러면 최대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 평균 전력을 뭐로 나눠주면 된다? 최대로 나눠주면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하율이 되는 거예요. 평균 전력이죠. 여기 10의 3승, 여기 10의 3승 생략되어 있는 거죠. 10의 3승 생략되어 있어요. 요거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요. 생략해도 돼요. 관계없어요. 지금 요게 평균 전력, 이 부분이 최대 전력이에요. A 최대, B 최대. 그리고 요 부분이 평균 전력이 되죠. 그러니까 부하율 금방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부등률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림을 보고 부등률을 찾아야 돼요. 부등률은 여기가 최대잖아요. 여기가 최대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별. 개별이란 말이 각각이란 얘기잖아요. 두 개가 있다면 너 따로 나 따로 각각이란 얘기잖아요. 개별 최대가 여기가 8이고요. 여기가 6입니다. 그 다음 합성 최대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합성 최대는 두 개 그래프를 겹치세요. 두 개 그래프를 겹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A 수용가와 지금 여기 있는 B 수용가잖아요. B 수용가와 A 수용가가 있어요. B 수용가와 A 수용가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합성이죠. 같은 시간대에 더한 게 합성이잖아요. 합성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개별은 각각이란 얘기잖아요. 합성이란 얘기는 두 개를 합한다는 얘기잖아요. 합성의 뜻을 이해하면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2 더하기 2. 여기는 6 더하기 4가 되니까 10이 되는 거죠. 6 더하기 4, 10이 되는 게 합성이에요. 여기는 8 더하기 2니까 10이 되는 게 합성이죠. 다음 여기는 6 더하기 2가 되니까 8이 되는 게 합성이죠. 합성한 게 보니까 4, 10, 18이 나왔어요. 그럼 그렇게 합성한 것 중에 최대가 얼마입니까? 얘가 합성 최대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개별 최대죠. 그래서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최대 합을 뭐로 나눠주는 거예요? 합성 최대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1.4 나오나요? 요게 부등률이에요. 개념을 알면 돼요. 부등률을 보세요. 개별 최대 8하고 6, 합성 최대 10.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는 엄청나게 쉬운 문제죠. 이 문제는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죠. 보세요. 이거는 1회 때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똑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1시간 단위로 쪼개놓았고 부하가 2개가 아니라 3개를 따로따로 그려놓지 않고 겹쳐서 그려놨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적용하는 거 똑같거든요. 약간 변형되는 거, 요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좀 복잡해 보여. 뭐 이것뿐이지. 시간을 1시간으로 쪼개놔가지고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지 이거를 균등하게 6시간으로 쪼개놓으면 또 되게 쉽거든요. 단지 뭘 구하는 게 복잡할 뿐이다? 전력량 구하는 게 복잡할 뿐이에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 문제에서 전력량만 구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돼요. 왜? 부하율 구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23년도, 18년도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다시 안 나올까요? 다시 나옵니다. 우리가 한국전기설비 규정이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됐잖아요. 그리고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전기설비 규정 중에 저압전기설비 부분이 대폭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접지에 대한 부분이었죠. 접지가 과거에는 1종부터 3종까지 그리고 특별한 3종까지가 되었죠. 그런데 그 1종부터 3종까지 특별 제3종까지에 대한 부분은 접지 저항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접지 저항을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인체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종일 때 15ohm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도입이 되고 그 부분이 저항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전압에 대한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저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체에 가해져도 특별하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저압. 이걸 뭐라고 하는 거죠? 특별저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저압은 교류 50V 이하의 전압을 말하는 거죠. 50V 이하의 전압이 가해지면 감전에 의해 가지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접지의 목적이 전압을 50V 이하로 줄이는 게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시험에 나올 거라면 얘가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 저압을 적용하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 접지 방식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어느 누가 봐도 그게 시험에 나올 거라면 그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접지 방식에는 3가지가 있죠. 3가지 접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TT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TT 방식은 한전도 접지하고 수용가도 접지하고 한전과 수용가가 각각 접지하는 이러한 방식을 TT 방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전이 접지를 안 하고 수용가가 접지를 하는 방식, 이 방식은 뭐라고 하죠? 얘는 IT 방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전의 접지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수용가가 접지를 안 하고 한전의 접지를 이용하는 방식. 한전에는 접지가 되면 중성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접지선이라고 했는데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접지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접지도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접지도체가 땅과 만날 때 접지도체가 되고요. 그 외의 접지선, 기기하고 만나는 접지선, 이게 접지선이 아니고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는 그것을 보호도체라고 규정을 해요. 그래서 보호도체를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죠. 전력회사에 접지된 보호도체를 이용해서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그러한 방식이 TN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TN 방식에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TNC 방식이 있고요. TNS 방식이 있고요. TNCS 방식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지금 이 문제는 TNS 방식에 대한 개통도를 완성하라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TNS를 이해하면 이 그림은 안 보고도 그릴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문제가 요즘 나오는 문제들은 그림을 그리는 문제는 이 이야기를 꼭 해요. 선의 접속과 미접속에 대해서 예시를 꼭 지켜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점을 안 찍으면 이렇게 하면 교차점으로 보고 동작이 달라지니까 점수를 안 주겠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점 찍으세요. 그래서 선의 접속과 미접속에 대한 예시를 꼭 지켜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건데요. 여기에 선 긋는 거 어렵지 않죠? 이걸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가 변압기가 무슨 결선이 되어 있어요? 여기 전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변압기가 Y 결선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중성점이니까 접지를 하게 되죠. 얘가 T입니다. 전원 측을 접지를 하게 되면 그 전원 측에서는 여기 뭐가 생기죠? 중성선이 생기죠. Y결선이니까요. 중성선을 접지했잖아요. 중성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N이라고 하는 부분을 접지했잖아요.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생깁니다. Y결선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거 이해하죠? 그걸 T 방식이라고 해요. 자, 여기 뭐가 있죠? 여기가 접지가 돼 있잖아요. 접지. 그래서 여기가 접지 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이 뭐가 되죠? 접지에 대한 연장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보호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호도체를 P2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선에 접지도체와 보호도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보호도체 부분이 접지가 됩니다. 선로에서도 접지가 됩니다. 선로에서도 접지가 되는 거죠. 전원 부분도 Y결선으로 접지가 됐죠. 선로에서도 접지가 됐죠. T입니다. 이렇게 T가 되고 거기에 이와 같은 보호도체가 생깁니다. 얘가 보호도체죠. 보호도체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노출 도전성 부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노출 도전성 부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 부분이에요. 기기잖아요. 기기. 기기 외함입니다. 여기도 기기 외함이 있어요. 기기 외함. 여기는 사람이 접촉하면 감전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 기기 외함에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괜찮죠.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요 선이 여기가 뭐예요? L1, L2, L3가 되겠죠. 전원선이 됩니다. 당연히 기기가 운전하려면 삼상 전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여기서 L1,
L2, L3에 대한 전원선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원을 연결하게 되는데 이 전원선이 여기서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끊어져 있어요. 자,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접지를 안 했죠. 접지를 안 하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외함을 타고 노출 도전성 부분을 타고 인체를 통해서 흘러가겠죠. 감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접지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T가 되겠죠. 이렇게 접지를 하게 되면 이 방식은 뭐가 되냐면 T 방식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해왔던 TT 방식. 이렇게 TT 방식이 되면 인체 저항이 3000오h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접지 저항이 100오hm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걸 갖다 우리는 과거에 3종 접지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와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로 나눠지게 되죠. 나눠지게 되면 이 인체 저항에 따라서 전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때로는 이 저항값이 100오hm 정도가 되면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이 저항값이 1오hm, 2ohm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지거든요. 이렇게 TT 방식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생기니까 뭘 설치해야 되냐면 이 전원 회로에 누전 차단기라고 하는 걸 설치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얘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접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접지를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는 3000ohm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하는 이 도체는 저항이 거의 1ohm? 이런 정도로 낮겠죠. 도체 저항이 1ohm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저항값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릅니다. 위로.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죠. 어디가 누전되어 있어요? L3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계속해서 갑니다. 계속해서 가서 어디로 가죠? 요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오죠. L3로 와서 여기로 연결되죠. 자, 지락전류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형태로 지락전류가 대부분 흐르니까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거의 없다. 그래서 감전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보호도체를 별도로 설치하니까 중성선하고 분리하니까 얘를 뭐라고 하죠? 분리했다. 그래서 T 방식과 분리했잖아요. N 분리했어요.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르는 거야? TNS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기기가 3상 3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기는 3상 4선이에요. 그러니까 L1도 오고 L2도 오고 L3도 와야겠죠. 그리고 중성선도 들어와야 되겠죠. 3상 4선이니까. 접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도체에 접지를 하는 거죠. 접지는 어디에다 한다? 보호도체에다 한다. 중성선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3상 4선이니까. 얘는 3상 3선이니까 중성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성선은 중성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보호도체는 보호도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따로 쓰는 거예요. 이걸 같이 쓸 수도 있겠죠. 같이 쓸 수도 있을 때 그걸 갖다 뭐라고 하는 거죠? TNC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하면 그림 그리기 쉬워요. 전원 그대로 연결이 될 거고요. 거기에 접지를 여기다 연결하는 겁니다. 전원은 그대로 연결이 될 거고요. 접지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수학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계산기를 써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 계산기로 계산이 가능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계산기를 쓰지 말라라고 공단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단의 계산기의 허용 목록에 보면 그 계산기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 기능을 활용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대칭좌표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면 대칭이 아닌 삼상교류,
비대칭 삼상교류라고 하는 것을 대칭 성분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분리를 하는 거죠. 분리할 때 세 가지로 분리하는데 영상분이라고 하는 것과 정상분이라고 하는 것과 역상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전압도 분리하고 전류도 분리하면 영상분은 영상분끼리 해석할 수가 있고요. 정상분은 정상분끼리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역상분은 역상분끼리 해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각기 해석을 다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비대칭 삼상분으로 환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게 대칭 좌표법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불평형 성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불평형 성분을 평형 성분으로 바꾸어서 평형 상태로 계산을 다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불평형 상태로 만들어주면 그 상태에 대한 해석이 다 된다는 거죠. 이 원리가 대칭 좌표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형 성분을 대칭분으로 환산할 때 세 가지 성분으로 환산한다 그랬잖아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그 뜻을 이해를 해봅시다.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영어로 번역하면 제로 페이스예요. 영상은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상은 뭘까요? 정상. 말 그대로 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냥 정상이에요. 상회전이 기본과 똑같은 정상 상태예요. 비정상 상태가 아니라 정상 상태. 상이 기본과 똑같다.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상이란 말이 있죠. 역상은 무슨 뜻일까요? 역상이란 얘기는 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역전하는 그 역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회전과 반대 방향의 상회전을 갖는 것을 역상이라고 그래요. 자, 정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삼상교류라고 하는 것은 회전자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죠? 회전자계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바로 정상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벡터로 그리는데 다 이와 같이 그려요. 이렇게 그리죠. 이때에 0이라고 하잖아요. 0. 각도가 0도가 어디부터 시작하죠? 각도를 보는 거예요. 각도가 0도가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가 0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마이너스 120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이 플러스 120이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각도를 얘기할 때는 이쪽은 플러스 각, 이쪽은 마이너스 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삼상이라고 하는 것은 120도 위상차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삼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삼상교류를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되는 걸 0도로 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가 L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L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가 L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상이 이렇게 간다. 이것을 정상이라고 그래요. 얘가 기본적인 거예요. 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전기는 삼상은 지금처럼 만들어지게끔 룰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공통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상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 이거를 우리는 수학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를 설명할 때 말로 막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림으로 막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학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말로 설명하거나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학이라고 하는 기호를 도입을 해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을 원래는 여기가 전압이라고 하면 여기가 V라면 0도가 되겠죠. 여기가 V라면 마이너스 120도가 되겠죠. 여기 V라면 마이너스 240도가 되겠죠. 이렇게
수학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 얘는 기준이구나. 그림으로 안 그려도 얘는 120도 늦구나. 얘는 240도 늦구나. 240도 늦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하고 똑같죠? 120도 빠르구나.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수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없더라도 수학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더라도 이 그림을 상상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역상이라고 그러면 뭐가 바뀌죠? 역상이라고 그러면 기준은 그대로 있고요. 기준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 있는 L2가 여기 위로 가는 거고요. 여기 있는 L3가 요 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L2와 L3가 바뀌는 상태가 역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이 없다.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상이라고 하잖아요.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L1, L2, L3 이렇게 되면 얘는 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위상이 없죠. 각도가 없잖아요. 다 0도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영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을 뭐라고 한다? 정상이라고 그래요. 상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반대로 상이 이렇게 회전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역상이 되는 겁니다. 불평형 삼상분을 이렇게 상이 없는 영상분과 그 다음 정상분과 그 다음 역상분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그림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이용하는 거예요? 수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입하는 게 있는데 무엇을 도입하느냐? A라고 하는 것을 도입합니다. 이 A를 벡터 연산자라고 하거든요. 이 벡터 연산자 A는 1의 각에 120도입니다. 그러면 A의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얘는 1의 각에 240도가 됩니다. 그 다음 A의 3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1의 각에 360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뭐죠? 1의 0도하고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연산자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러한 연산자를 활용해서 영상분과 정상분과 역상분을 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상분은 어떻게 되죠? V0라고 하면 얘는 3분의 1의 VA, VB, VC입니다. 자, 이것은 보세요. 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분의 1로 묶었지만 이렇게 묶은 것을 풀어보면 그냥 A상의 3분의 1, B상의 3분의 1, C상의 3분의 1이죠. 얘는 A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불평형 A상 전압이잖아요. 그 불평형 A상 전압의 3분의 1이고 불평형 B상 전압의 3분의 1이고 불평형 C상 전압의 3분의 1입니다. 위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은 기본적인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3분의 1을 합니다. 그리고 VA 더하기 VB인데요. 그 다음 더하기 VC인데요. 여기에 120도와 240도의 위상을 인위적으로 주는 겁니다. 뭘 준다고요? 여기에 120도와 여기에 240도의 위상을 인위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분이죠. 그리고 역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V2로 표시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똑같이 들어가는데요. 상이 바뀌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의 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상이 바뀌는 걸 얘를 뭐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바뀌었어요. 이것을 역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분 전압 다음 정상분 전압 다음 역상분 전압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영상, 정상, 역상으로 분리할 수 있고요. 임피던스도 동일하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해석한 다음에 얘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형 전압으로 다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에
A상의 불평형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A상의 불평형 전압. 그 다음 B상의 불평형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C상의 불평형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각각 구해야 되는 겁니다. A상과 B상과 C상의 불평형 전압을 구해보자. 얘는 간단합니다. 얘는 영상분과 정상분과 역상분을 더하면 결과를 다 더해보면 돼요. 얘네를 다 더해보세요.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그냥 다 더해보세요. 전개하고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A만 남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그냥 더하면 안 되거든요. 이때는 제곱이 먼저 옵니다. 1, 그 다음 2. 이렇게 제곱이 먼저 와요. 이거하고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곱이 먼저 오고요. C상은 영상은 그대로고요. 이때는 1 제곱에 2 이렇게 불평형 전압을 C상 전압도 구할 수 있고 B상 전압도 구할 수 있고 A상 전압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자, 첫 번째 공식입니다. 대칭 좌표법을 이용하는 첫 번째 공식.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회로를 해석하는 거고 또 고장을 해석하는 겁니다. 물론 이걸 증명을 할 수 있지만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주어졌죠. 이것을 가지고 A상, B상, C상을 구하라, 불평형 성분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값이 무슨 좌표 형식으로 주어졌어요? 극좌표 형식으로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 답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극좌표 형식으로 그대로 답하면 돼요. 물론 직교좌표 형식으로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극좌표 형식으로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대입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상에 대한 전류 어떻게 구합니까? 영상전류, 정상전류, 역상전류 모두 다 더해주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모두 다 더해주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주어진 것 그대로 더합니다. 더해서 결과를 끄집어내면 되겠죠.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수학을 적용하면 지금 주어진 극좌표 형식을 직교좌표 형식으로 바꾸고 실수는 실수끼리 더해주고 허수는 허수끼리 더해준 다음에 그것이 A 플러스 J의 B가 되면 그것을 그대로 답을 해도 되겠고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려면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하고 아크 탄젠트 A분의 B 해가지고 각도도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다? 계산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계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산기 똑같아요. 이거 FX570하고 똑같습니다. 이 계산기 포맷을 한번 보세요. 먼저 이걸 하려면 여기를 눌러야 돼요. 모드를 눌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복소수 모드로 바꿔줘야 돼요. CMP-LX라고 하는 걸 눌러줘야 돼요. CMP-LX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계산기로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산기에도 CMP-LX 콤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 각도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요. 이 각도는 지금 색깔이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초록색을 누르려면 이 Shift 버튼을 먼저 누르고 여기에 있는 이 각도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각도가 눌러집니다. Shift 버튼 누르지 않고 각도를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도를 누를 때 이 버튼을 눌러야 각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허수라고 하는 I 버튼이 있는데 이거 그냥 누르면 I 안 나오잖아요. Shift를 누르고 여기 ENG 버튼을 눌러야 I가 나온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런 계산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여기다 계산기를 그대로 입력을 하면 지금 보세요. 그래서 입력을 하면 이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 답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계산기 누르니까 여기 있는 거 누르기만 하면 돼요. 누르니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뭘 이용하는 거죠? 계산기를 이용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써줘라. 그러면 다 맞게 해준다. B상도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죠. 그런데 B상을 대입할 때는 여기에 A제곱이 와야 되고 A가 그 다음 와야 되잖아요. 기억하죠? 여기가 A제곱이 오고 그 다음에 A가 돼야 되니까 A의 제곱이니까 A제곱은 240도. A는 어떻게 되죠? 120도. 그대로 넣고 계산기 누르면 돼요. 동일한 방법으로 이것도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충분하겠죠.